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기능사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는데 2025년 대비로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출제됐던, 그리고 제가 17년도부터, 그러니까 17년도가 무슨 연도냐면은 이제 CBT로 바뀌어가지고 종이시험이 끝나고 CBT로 바뀐 해부터 매년 못해도 뭐 1회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저를 이제 보실 수도 있어요. 가서 이제 시험을 직접 치르고, 거기서 이미 출제된 거 말고 신출로 되었던 거, 그 다음에 또 출제됐던 거, 그럼 빈출됐던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들을 매년 제가 정돈해서 모의고사로 만들어 드리는데, 25년 대비로 우리 또 실전 모의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 풀고, 또 실제 종이 기출문제 풀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풀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유형이 정말 촘촘해지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태 출제됐던 것들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빼고 안 출제됐던 것들 위주로 다시 출제 또 됐네? 빈출이나 이거 오랜만에 한번 나왔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살을 채워드리는 모의고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압축된 프로판가스 1kg이 모두 기화된다면 표준 상태에서 몇 세제곱미터가 되는가 그랬어요. 요 문제는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1몰이라는 거는 이제 분자량을 나타내죠. 보통 그냥 몰이라고 했을 때는 그램 분자량 그램당, 모든 물질은 표준 상태에서 기체 상태일 때 22.4 리터. 근데 표준 상태라는 거 표시해주기 위해서 S를 붙여요. 그래서 표준 상태 하에 리터의 부피다. 22.4 리터의 부피를 갖습니다. 너무 중요한 규칙이고요. 요거 단위만 살짝 바꿔보면 분자량, 단위를 한 단계 키워서 킬로그램, 얘는 22.4 S 세제곱미터,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기체였던 물질을 액체나 고체로, 또 액체 고체였던 물질을 다시 기체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환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압축된 프로판가스 1kg, 지금 현재 뭐 액화석유가스를 우리가 프로판가스라고 하니까 액체 상태인 것 같아요. 쟤를 기화를 시켰답니다. 기화. 그랬을 때 표준 상태에서 몇 세제곱미터 되는가 구해보면, 그러면 세제곱미터로 바꾸는데 주어진 거는 1kg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 환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분자량 킬로그램당, 모든 물질은 표준 상태에서 22.4 세제곱미터로 환산된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요 킬로그램 단위 끊어주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위치시켰는데 여기에 뭐 들어간다? 분자량. 그래서 프로판의 분자량 구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탄소가 3개 있죠. 탄소는 원자량이 10인데 곱하기 3,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8개니까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이 분자량이 44인 걸 확인하셨고, 44kg일 때 항상 부피가 22.4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기로 눌러주면 22.4 나누기 44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 나옵니까? 0.51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겠고요. 답은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중에 입자상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집진장치의 종류가 아닌 거. 자, 집진장치는 종류를 크게 6가지.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포함한다고 하면은 음파 집진장치 해가지고 7가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음파 집진장치는 원심력 집진장치에다가 음파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뭐 원심력 안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크게 나눴던 6가지 집진장치에 흡착은 안 들어가요. 흡착은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기체상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가 되겠고, 흡착에 집진이란 말을 안 붙입니다. 그냥 흡착 장치라고 해요. 자, 입자상 물질 그래서 처리 장치가 아니에요. 3번 잡아주시면 되겠고, 집진 장치 종류는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인데 추가로 음파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퍼펙트.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3번 갑니다. 전기 집진 장치에서 먼지의 고유 저항과 집진율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서 1에서 4번 영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영역을 보니까 1번 영역이 약 얼마까지? 지금 한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뭐 5승 요 정도 됩니다. 근데 한 4승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4승 5cm 이하가 될 때 우리 뭐 일어난다? 재비산 현상 또는 점핑 현상이 일어난다고 정리를 했었죠. 1번은 재비산인데 요거 1번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운 좋게 잡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10의 4승 5cm 이하가 되면은 우리는 재비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의 4승부터 10의 11승. 이렇게 넓게 보면 그렇고, 좁게 보면은 뭐 10의 5승부터 10의 뭐 10승까지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요 정도로 범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범위가 뭐다? 가장 적정한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양호한 범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너무 저항이 클 때 10의 11승 5cm 이상이 될 텐데 이때는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역전리가 발생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지금 10의 5승부터 10승까지 영역을 2영역이라고 해서 10의 10승까지 영역 이 2영역이 뭐겠어요? 양호, 정상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의 10승 넘어가니까 스파크 10의 12승까지 넘어가면 이제 완연하게 역전리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되시죠?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냉장고에 냉매와 스프레이용의 분사제 등 CFC 나왔습니다. CFC가 뭐죠? 바로 프레온 가스입니다. 프레온 가스 물질이 대기에 미치는 가장 큰 오염 현상. 프레온 가스는 단연 오존층 파괴입니다. 그리고 프레온 가스뿐 아니라 우리 할론유 그리고 사이오마탄소 그리고 또 하나 넣는다고 하면은 뭐 아산화질소 N2O까지 얘들은 대표적인 오존층 파괴 물질이 되겠고요.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것 중에 오존층 파괴 물질 중에 가장 오존층 파괴 지수가 높은 파괴 정도가 가장 큰 그 물질은 바로 할론유입니다. 할론유는 가장 오존층 파괴 성능이 단위 질량당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가죠. 우리 1000세제곱미터 퍼 미내 배출가스를 여과 집진 시설을 이용해서 겉보기 여과속도 1cm per sec로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필터 백에 뭐 백필터라고 하는데 수량은 얼마냐? 그래서 이제 여과 집진 장치 그 여과포 한 개를 갖다가 우리가 백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필터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하고 유효 길이를 줬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백필터의 수는 자, 백필터의 수는 두 가지 컨셉으로 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처리 유량, 예를 들어서 100세제곱미터를 처리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그런데 여과포가 여기에 한 개당 1세제곱미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의 유량이 왔을 때 한 개당 1을 처리하니까 이거 한 번에 100 다 처리하려면 몇 개 있어야죠? 100개 있어야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100 나누기 1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 유량 나누기 여과포 한 개가 담당할 수 있는 유량, 걔를 갖다가 QI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단위 유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 여과 면적을 여과포 한 개의 면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전체 유량 이렇게 지금 나타내 줬기 때문에 저는 요식을 통해 갖고 계산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QF부터 구해보는데 QF는 나와 있습니다. 1000세제곱미터 퍼 분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환산을 좀 한번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뒤에 여과 속도 얘는 센티미터 퍼 세크 단위여갖고 그 환산할 게 바로 안 보이면 그냥 일단 이렇게 써놓고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QI를 구해야 돼요. QI는 뭐다? 여과포 한 개의
집진 유량이에요. 처리 유량입니다. 자, 여과포는 보통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거든요. 원통형 여과포고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포에서 먼지가 걸리는 겁니다. 또는 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외면이냐 내면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고요. 여기서 여과포의 집진 면적은 얘를 제가 잘라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펴지죠. 양탄자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 요 지름에 지름이래. 요 원주에 해당하는 부분, 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되죠. 가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과포의 길이가 바로 요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원의 둘레 구한다고 했을 때 직경 가지고 어떻게 구하죠? 파이 d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파이 d가 요 원의 둘레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여과포의 가로 길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그냥 세로 자체가 L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유량을 갖다 구한다고 했을 때는 여과 면적에다가 뭘 곱하냐면 여기에 통과하는 여과 유속을 갖다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과 면적에다가 한 개의 여과 면적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과 속도를 갖다가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의 여과 면적이 지금 파이 d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파이 d L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VF까지 곱하면 된다라는 거. 요거 이해되셨을까요? QI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할 때 파이 곱하기 D인데 D 값이 반지름 78mm니까 미터로 바꾸면 0.078m. 그리고 여기에 지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D. 얘는 반지름이죠. 곱하기 2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길이인데 길이는 3m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VF 1cm/s니까 미터로 바꾸면 0.01m/s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요거 계산기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눌러볼게요. 자, 파이 곱하기 0.078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0.01까지 눌러주니까 요게 0.0147 여기에 세제곱미터/s 이렇게 되겠습니다. QI 값이.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보니까 세제곱미터/s고 얘는 세제곱미터/민이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민 단위를 세크 단위로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1000 나누기 60 하니까 16.666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세제곱미터/s.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QF하고 QI를 다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나눠줄게요. 자, 16.6666 나누기 0.0147 해가지고 요거 계산기로 눌러볼게요. 16.6666 나누기 0.0147 해갖고 계산하니까 제 계산기로 1133.78 이렇게 나오고요. 항상 설계 수치에서는 0.78개의 여과포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설계할 때 그냥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수점이 1133.28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0.28개 안 만들어요? 반 내림에서? 아니죠. 0.28개만큼도 먼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수치로 계산할 때 항상 완전 올림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1134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34 우리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형 송풍관이 아닌 사각 송풍관일 경우에 원형 송풍관의 지름에 해당하는 사각 송풍관의 상당 지름을 구하여 계산한다. 가로 40, 세로 50의 직사각 후드의 상당 지름. 상당 지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각 송풍관은 직경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원에만 직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직경을 적용해 갖고 뭐 압력 손실 누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설계 인자들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거 그럼 여기 사각형은 뭐 얼마를 직경이라고 할 거야? 지름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사각형 후드 이런 사각형 면적을 가진 관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형에 상당하는 직경이 있습니다. 걔를 갖다가 상당 직경 또는 상당 지름 또는 환산 직경이라고 명하고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줘요. D0 이렇게. 그냥 D가 아니죠. D는 그냥 직경인데 환산 직경이다 해서 D0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2AB 나누기 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A는 가로고요. B는 세로예요.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가로가 40, 세로가 50, 40에다가 플러스 세로 50 해서 이거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거 누르니까 얼마 나온다는 거야? 뭐 44.44444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2번이라고 답을 산출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소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연소에 대한 설명 1번 연소는 산화 반응이다. 맞아요? 맞죠? 연소라는 거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 산소를 얻는 반응들은 다 산화 반응입니다. 산소랑 결합하니까 당연히 산화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회분이 많은 연료는 발열량이 높다 그랬는데 회분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불연분의 다른 말입니다. 불연분. 타지 않는 물질. 타지 않고 뭐가 돼요? 타고 남은 재가 되는 물질이 회분이에요. 그러면 재가 될 만한 불연분 성분이 많다. 여러분들 나무 태우는 게 발열량이 높을까요? 돌 태우는 게 발열량이 높을까요? 돌은 타지도 않습니다. 돌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녹을 뿐이고 열량을 오히려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열량이 나오는, 발열량이 나오는 거는 탈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회분이 많아질수록 그런 성분이 적어지니까 발열량은 당연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참고사항으로 우리 물질 안에는요. 크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고정탄소, 그리고 휘발분, 그리고 회분이나 또 수분 성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고정탄소 성분은 은은하게 오래 타는 이런 성질의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탄소 성분이 가장 들을수록 발열량은 가장 높은 연료가 됩니다. 고정탄소 성분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휘발분이 들었으면 얘는 타긴 타는데 한번 휙 타고 금방 꺼져버리는. 그래서 발열량에 기여는 하지만은 얘보다는 작게 기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분 회분은 많을수록 오히려 발열량을 당연히 떨어뜨리죠. 수분이 있으면 불 안 붙고요. 회분 불 안 붙는 불연분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퍼펙트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뭐 3번 보기도 곤란해지는 거지,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8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스모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스모그라는 뜻은 합성어입니다. 스모크와 포그의 합성어예요. 스모크는 연기를 나타내고요. 포그는 안개를 나타내죠. 그래서 연기라는 거는 기타 오염물질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을 총칭하는 거고요. 포그라는 거는 안개죠. 안개. 그래서 안개는 보통 뭐 때문에 생겨요? 이 물 때문에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안개처럼. 근데 이제 스모크, 우리가 합성어는 연기가 마치 안개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연기가 확산되지 않고 그 자체, 그 공간에 정체되어 있을 때, 이때 스모그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매연과 안개에 의해 발생한다. 맞겠죠? 두 가지 합성어니까. 그리고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원인 물질이 제공되죠. 연소할 때, 연기 나올 때. 대기가 불안정하다라는 거는 위아래로 잘 확산된다라는 건데, 확산이 될수록 스모그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기가 안정해서 정체돼 있을 때는 훨씬 더 발생하기가 쉽죠. 그래서 대기가 안정될 때 발생되기 쉽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기염소화합물을 골라라. 근데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기염소는 항상 염소화합물, 염소가 포함된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기염소가 포함된 물질.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름에 염화 땡땡 또는 영어로는 클로로 얼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트리클로로에틸렌, 얘는 유기염소 화합물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유기염소 화합물이에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 보세요. 클로로포름, 역시나
유기염소 화합물이 되죠. 염화에틸렌, 사염화탄소 다 염소가 들어있는 유기염소 화합물입니다. 포르말데히드, 쟤는 분자식이 HCHO예요. 수소하고 탄소하고 산소밖에 없습니다. 염소가 없어요. 4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갑니다. 분자식 CmHn인 탄화수소가스 1세제곱미터당 완전 연소 시 필요한 이론 산소량 단 몰 기준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반응식을 한번 우리가 써본다라고 했을 때, 자, 얘를 연소한다라는 거예요. O2랑 결합해서. 자, 모르긴 몰라도 여기 탄소가 있으니까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CO2가 나올 거고요. H가 있으니까 타고 나서 H2O가 나올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연소고항 시간에 정리를 했죠. 연소고항이 좀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연소 파트를 한번 다시 봐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혹시나 모의고사만 하셨다 그러면은 제 그 강좌 중에 요거는 이제 사실 대기나 폐기물 수강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소계상 무료 특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앞부분 정도는 좀 활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뒤에 뭐 연소 효율이나 이론 연소 온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앞부분에 이론 산소량, 이론 공기량, 공기비 이런 거 계산하는 것만 감을 잡아도 연소 계산뿐만 아니라 기타 반응식을 이용하는 문제들 여러분들 지금 기출 풀어보시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CmHn인데 여기 지금 탄소가 M개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CO2도 M개 나온다라는 거고요. H가 N개 있다라는 거는 여기는 H2로 있으니까 절반의 저 N개만큼 수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H4라고 하면 여기는 수소 4개 얻으려면 2 곱하기 2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4개. 그러다 보니까 절반만큼이니까 N 나누기 2만큼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쓴 거. 자, 그럼 그랬을 때 필요한 산소량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산소량이 일단 좌항과 우항이 개수가 맞아야죠. 여기 보니까 2m개 있고 이쪽엔 2분의 n개가 있습니다. 이거 합친 만큼 여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O가 아니라 여기도 O2입니다. 그러니까 요 산소의 절반만큼만 여기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2m에 플러스 2분의 n에 나누기 2만큼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눠보니까 여기 2끼리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2 나눠주니까 4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된 게 n 플러스 4분의 n O2만큼이 필요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론 산소량을 우리 반응식으로 나타낸 개념이 되겠네요. 정리되실까요? 네, 이 부분. 그래서 몇 번이에요? 우리 3번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난이도 있었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대기오염 물질 중에 입자상 물질의 농도 단위 표시로 사용되는 거. 입자상 물질은 우리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또는 뭐 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질량 퍼 부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으로 잡아줄 수 있겠고요. 가스상 물질은요. 얘는 주로 표현되는 게 ppm,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얘가 ppm 단위랑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 단골이죠. 근데 약간씩만 그 문장만 바뀌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은 3가지입니다. 질소산화물, 햇빛, 그리고 탄화수소. 그래서 이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왜냐하면 태양광선에는 자외선도 들어있고 가시광선도 들어있다 보니까. 근데 적외선은 광화학 스모그 만드는데 기여를 안 합니다. 2가지인데 가시광선 아니면 자외선이에요. 그 다음에 탄화수소인데 또 얘를 헷가닥 바꿔주면 올레핀계 탄화수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는 탄화수소 중에서도 올레핀계 탄화수소가 이 광화학 스모그에 직접적으로 기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인데 올레핀계 탄화수소, 햇빛인데 자외선하고 가시광선 2가지가 광화학 스모그를 만드는데 기인을 한다. 먼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먼지가 있으면 물론 독성이 더 강화되긴 하는데 생성시키는 데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13번 가죠. 사이클론의 반지름이 16cm, 유입가스의 처리 속도가 3m/s라면은 분리 계수를 구해라 라고 했었을 때, 자, 분리 계수 S 얘는요
우리 V2 RG 이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V는 유입가스의 처리 속도죠. 3제곱이 되겠고요. 반지름인데 얘는 또 센티미터 단위예요. 여기는 미터 단위고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16cm니까 미터로는 0.16입니다. G는 뭐예요? G는 중력가속도 9.8 m/s 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눌러보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같이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니까 5.74 이렇게 나오죠? 분리계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우리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될 때 생성되며 호흡기 계통의 피해와 면역성을 감소시키고 눈을 따갑게 하는 2차 오염물질은 자, 이거 뭘까요? 호흡기와 눈의 피해. 얘는 옥시단트, 여기서는 잡을 수가 있고요. 사실 요 특징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는 오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옥시단트라는 거는 그 산화물들, 특히나 광화학 스모그, 이 광분해로 발생된 광화학 부산물 중에 이 산화물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광화학 스모그에서의 옥시단트라고 하면은 광화학 부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화학 부산물들 정리해보면 오존, PAN, 아크릴레인, NOCl, H2O2 대표적인 광화학 부산물입니다. 얘네들을 옥시단트라고 총칭합니다. 4번 잡아주시면 되겠고 요것도 그냥 문제 나오기 너무 좋아요. 다음 중 우리가 질소산화물로 형성되는 광화학 부산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광화학 부산물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5가지는 반드시 저 오총사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15번. 황화 함유량이 3%인 중유 10톤을 연소할 때 생성되는 SO2의 부피 물었어요. 자, 황은 모두 SO2로 전환된다 그랬는데 우리 반응식 써보면 황은 O2하고 결합해서 얘는 SO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황은 32kg의 원자량당 그때 SO2가 얼마 나오냐면 얘는 부피로 계산하면 항상 1몰이니까 22.4 저희 킬로그램이니까 S 세제곱미터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얼마 있냐 황이 딱 얼마 있다고는 안 알려주고요. 중유 10톤 중에 황 함유량이 3%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유가 10톤이에요. 요 중에 3%다. 그러면은 여기 100 중에 3만큼 있는데 얘가 톤 단위다 보니까 좀 거슬려요. 킬로그램으로 바꾸겠습니다. 1톤이 1000kg. 자,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이렇게 눌러주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X값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거 계산 먼저 누르고 여기 곱하고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 계산값에 곱하고 나누기 같이 눌러봅니다. 자, 10톤에다가 곱하기 3 나누기 100에다가 1000 해주시고 자, 22.4 나누기 32까지 해주시면 이거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X값이 210 S 세제곱미터. 그래서 3번으로 딱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존산소 측정할 때 적정용액. 자, 여러분들 실기 보실 때도 어차피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 적정용액 Na2S2O3 얘를 갖다가 한글로 얘기하면 티오황산 나트륨 또는 사이오황산 소듐 최근 명명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자식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한글로도 아셔야 됩니다. 자, 얘 가지고 적정을 한다라는 거. 적정이 뭐예요? 걔는 이제 실기 때 또 배우게 됩니다. 자, 17번 살수 여상 문제 운전의 문제점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살수 여상이라는 거는 돌을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폐수나 하수를 쫙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돌멩이 표면에 미생물이 잔뜩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뿌리면 형성된 미생물들이 물 안에 있는 유기물들, 오염물질을 걔네들이 섭취하면서 제거하는 그 공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돌에다가 물을 쫙 뿌린다. 근데 그 하수나 폐수를 뿌려요. 그리고 그 돌에도 미생물이 드글드글. 파리, 악취 이런 문제들 굉장히 발생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잘 통수가 안 되면 연못처럼 고여버리는데 악취 연못입니다. 완전히. 그런 연못화 문제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돌멩이에 형성된 생물막이 한번 또 탈락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요. 독성 물질이나 뭐 온도가 갑자기 낮아졌을 때. 자, 그런데 벌킹 문제는 없어요. 벌킹 문제는 저 어디서 있는 문제냐면 활성 슬러지 공법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벌킹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성 슬러지 공법의 문제는 벌킹, 뭐 슬러지 부상, 핀플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18번으로 넘어가죠.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않고 한다라고 했으면 조류인데 하지 않고 유기물질을 섭취하는 미생물이며 폐수 내 질소와 용존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잘 생장. 이거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뭐 영양물질이 부족하고 pH가 저하될 때 이렇게 문제도 출제된 적도 있고 지금은 용존산소 부족하고 질소가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질소도 영양물질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얘가 부족했을 때 슬러지 또 팽화를 유발한다. 100% 답이 나오는데 바로 곰팡이 또는 균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어로는 펑자이. 영어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도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세균류는 박테리아, 조류는 알지, 원생동물은 뭐 프로토조아 이거까지 알고 계시면 퍼펙트.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황산 1+2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황산 1+2. 황산 1+2는 황산 1에 물 2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얘를 질량 대 질량 또는 부피 대 부피인데 보통 황산이 액체 물질이다 보니까 황산 1리터에 물 2리터 또는 황산 1ml에 물 2리터. 이게 1+2고요. 만약에 황산을 1화살표 2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산 1에 총량으로 이 용액은 2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황산 1에 물을 1을 합쳐서 총량이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게 플러스하고 화살표의 차이점입니다. 1화살표 2였을 때 물이 1 들어가지만 1+2였을 때는 황산 1에 물이 2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이 구분되시죠? 자, 그럼 얘는 몇 번입니까? 2번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20번 문제 풀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활성 슬러지법은 여러 가지 변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각 방법은 특별한 운전이나 제거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전되었다. 다음 중 활성 슬러지의 변법으로 볼 수 없는 거. 1번 계단식, 2번 접촉 안정, 3번 장기 포기, 4번 살수 여상 그랬습니다. 뭘까요? 살수 여상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활성 슬러지 변법은 폭기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폭기조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바꿔요. 이 계단식 폭기법, 활성 슬러지 변법이 되고요. 폭기를 오래 합니다. 장기 폭기법이 되고요. 폭기조를 깊게 만들어요. 심층 폭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폭기량을 여기선 많이 넣었다가 점점 적게 넣어요. 점감식 폭기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폭기조 안에 접촉 안정제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이걸 갖다가 접촉 안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기조의 시스템을 변화를 주면은 다 활성 슬러지의 변법이고, 살수여상법은 여기다가 돌멩이 깔아놓고 물 이렇게 뿌린다라는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살수여상, 회전원판, 산화지 이런 것들은 활성 슬러지 공법이 아예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21번부터 또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